재밌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독자적인 책수다. 열정적인 역사 연구자 심영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심영환의 역사 토크.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일파 기회주의자들의 천국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가겠습니다. 저는 책 만든 사람 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이 형 박태근입니다. 네, 심용환입니다. 네. 자, 이 친일파 문제, 이 위안부 문제만큼이나 깊고 오래된 문제지만은 훨씬 더 지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최근에도 양상은 다르긴 하지만 이 적폐청산 문제. 우리 사회에 또 여전히 이번 시기에도 화두잖아요. 근데 이 적폐청산과 이 통합의 문제, 화해의 문제, 이것이 왜 항상 충돌의 문제로 얘기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적폐청산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청산하지만 통합보다 뭔가 좀 분열을 내지는 자기들의 생각들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죠? 통합이나 또 이렇게 대연정을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화해와 대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찝찝함이 남아있고. 이런 항상 갈등의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그 논쟁이 계속되는 것보단 네네. 일단 적폐청산을 네. 한번 하고 나면 네. 그 맛을 사람들이 느끼면 좀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사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게 개혁이죠. 그렇죠. 네.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참 아이러니한 게 보다 보수적이고 중도적이었던 또 사실은 그 야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사람이 개혁이라는 단어로 막 칼날을 휘둘렀고 오히려 평생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또 화해를 얘기하면서 용서를 했던 여기서 좀 잘못 끼인 게 아닌가? 네. 잘못 끼인 첫 단추. 근데 실제로 아무튼 그때를 복귀해 보자면 김영삼 대통령의 실패라는 건 일관적이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IMF 같은 거였지 하나의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혹은 심지어 그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OECD 가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 우리 사회의 선진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만큼 옳았던 것 같고 개혁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적폐청산이란 걸 한번 하고 나면 그 효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분명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걸 좀 말장난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해고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야지 재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미지도 이제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가 기득권과의 타협이구나를 이제 인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정치가들이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또 이렇게 언어 장난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또 그냥 용서 화해란 이름에 그냥 무늬만 민주정권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서 네. 한자 선명하게. 포근이 형은 어떠세요? 적폐청산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고 대통합해야 됩니까? 100분 토론인가요? 아니 적폐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미 해야 되는 일이라는 당위와 정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심영환 선생님 말씀처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런 두려움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안 해도 되는 이유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저희 친일파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정확하게 죄가를 물어야 할 그런 국가적인 범죄 행위 자체를 우리는 왜 항상 대통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무마시켜 나가려고 하는가. 사실 우리 사회는 되게 높은 통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현충원을 가도 다 이승만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친일파까지 해서 다 묻혀 있잖아요 거기에. 묻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골수 박정희 팬인데 자식은 촛불 집회를 나오면서도 같이 살고 있고 그 얘기 쓰지 안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현재로서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고 이번 촛불 혁명 과정을 보더라도 정말 이게 무슨 가면
다 이렇게 청소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쓰레기 여기다 버리세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전경 진압하는 경찰 버스에다 꽃 스티커를 붙여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대단한 통합의 수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나 대연정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코너에 몬 적이 어디 있어요. 전 국민 한 80%가 개혁을 찬성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제는 뭐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재벌 뭐 우병우로 상징되는 뭐 법꾸라지들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정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건설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말장난 몇 개를 왜 야당 지도자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냐. 이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러면서 그걸 두고 또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엔 같은 편 같은데 서로 끊임없이 A라는 사람은 이재명 욕하고 B라는 사람은 문재인 욕하고 거기까지 좋아. 자꾸 저한테 심 선생은 어느 편이냐. 어떡하라고 내가 그걸 왜 뭐 커밍아웃이 왜 해야 돼 내가. 근데 계속 그러는 참 답답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이제 친일파 문제 되기 전에 한번 던진 문제이긴 한데 그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 대연정이냐 소연정이냐 적폐청산 문제냐 아니냐 이 문제가 사실상 지금의 흐름에서 저는 이게 필요한 논쟁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적폐청산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에 파트너가 있는 거고 그렇죠. 파트너가 아닌 사람이 있는 그렇죠. 거고 교도소에 넣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민권 투표권을 박탈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여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는 거는 협의나 타협이 가능한 거고 범죄자는 구속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뻔한 얘기를 정말 이렇게 말의 레토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막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치는 거를 막 당하려고 하고 뭐 이게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 문제가 또 사실 친일파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모두에 그렇죠. 한번 던져본 건데요. 자, 이 친일파 문제를 저희가 좀 시작하기 위해서 이 모두의 이번에는 이제 대학원생이 등장하네요. 네. 네, 위안부 문제보다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이래서 이 대학원생을 좀 이것도 좀 실전 모델인가요? 아니요, 이거 가상이에요. 가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는 좀 학력을 좀 높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원 시절과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닮았어요. 이렇게 심 선생하고 정 대학원생이 좀 닮았어요, 그죠? 사실 이게 또 우리 엄마가 정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옛날의 자아와 현재 자아가 이렇게 대화하는. 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이 도입부 부분을 좀 되게 좀 생생한 측면이 있어서 정대학원생은 우리 포근이 형, 심 선생 그대로 심 선생 하시면 되고. 아, 이 대화체를 읽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 좀 첫 대사가 마치 이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근데 대사인데요. 이거는 좀 대사 자체가 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연기력이 좀 필요한데. 연기 못하는데. 두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야? 아, 이 카톡 좀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하지 않은 게 그때 문맹률 때문이래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파 등용하면서 합리적으로 국가를 이끌고자 했다는 말인데 이거 아무리 몰라도 좀 억지 주장 아닌가요? 지나치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 뭘 뭐라고 해요. 이 이승만의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이승만 같은 친일파가 세상 다 망가뜨려서 너희 같은 놈들 판치는 거야. 이렇게 해댔죠. 아니 너답지 않게 과격하게 말하다니. 아니 뭐 실은 친한 친구랑 이야기한 거니까요. 분풀이도 아니고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무식하고 거칠게 질러버리면 어떻게 설득이 되긴 할까? 내 연기 내가 설득이 안 된다. 포근이 형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뉴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이런 연기는 한 번씩 안 해봤어요. 연기를 왜? 아니 보통은 이 정도 대화면은 그 소설가들 같은 경우는 그 대화를 막 이렇게 입에서 직접 머릿속에서 막 드라마식으로 해보면서 하는데. 저는 첫째 소설가가 아니고요. 아, 예. 사실은 글을 쓸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소제목 같은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흐름만 계속 집중해서 제가 에디터랑 작업할 때 꼭 제가 소제목 잘 못한다고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책 제목. 전 여태까지 4권의 책을 내면서 단 하나도 제 뜻대로 책 제목을 정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전혀 재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대화만 집중했는데 연기해보고 그런 건 없죠. 평상시에 그 이전에 그 세미나하고 이럴 때 네. 예, 제자들이나 후배들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 아 그런 건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보면 그러니까 세미나장에서는 이제 막 반말하고 막 이래요. 저한테 반말하지 않죠. 아니, 지나치네 뭐. 아 제가요? 응. 아우 저 장난 아니게 시니컬하죠. 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중적 이미지는 포근하고 이렇게 따뜻하지만 막 무시하고 혼내고 막 이런. 네, 전형적인. 네, 너 이것도 몰라? 대학 선생님? 막 이런. 엄청 갈구는. 좋게 말해 선비 정신. 이렇게 후학을 꾸짖는. 저 되게 시니컬하게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처음 쓸 작가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이렇게 휴머니스트랑 좋은 출판사가 제안이 왔었을 때 나름대로 이제 맹세했던 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복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책을 쓸 때 각 책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가적 상상력, 그러니까 좀 독특성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헌법의 상상력 같은 경우는 법과 외국 역사 우리를 엮는 구성을 생각해봤고 이거는 이걸 쓸 때 내가 좀 문학인이 봐야 되겠다.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네네. 그게 좀 포커스였어요. 그렇게는 하죠. 근데 예, 저 생각보다는 제자들 앞에서는 되게 시니컬하게 굉장히 무섭게 아 그런 게 좀 보여요. 화도 잘 내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대학원생 아까 포근이 형이 이제 연기했던 이 대목 그러니까 다 청산하면 손은 누가 키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네. 정말 우리 살면서 사회에서 너무나 오래 들었던 그렇죠. 수천 이야기고. 수만 번 들어온 얘기죠. 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 함께 가장 많이 듣는 게 야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먼지와 매연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모든 그렇구나. 사람이 먼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먼지도 있지만 지독한 매연이 생겨서 정말 우리 사회의 그런 뿌리악처럼 된 이런 사례들은 정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웃긴 게 자범들은 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 나쁜 거죠. 물건 훔치고 누굴 죽이고 뭐 이렇게 뭐 겁탈하고 이런 것들도 나쁜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실형을 몇 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사회 전체 공익에 해악을 끼치는 무슨 경제사범, 환경사범 이거는 또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어째 구속시키면 우리나라 경제 흔들려. 그 실제 누구를 구속시키면 그 다음날 갑자기 경제지에서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다. 바이오가 떠나고 있다. 어제 구속됐는데 오늘 왜 바이오가 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또 사실 이제까지의 한국 사회에서 있던 모든 문제들이 저는 그 정리해야 될 사람을 정리했을 때 훨씬 더 그 사회는 밝아지고 그렇죠. 미래가 있어질 거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 논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게 살아왔어요. 임계점이 넘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범 같은 게 이제 소소하게 보이면 그때그때 때려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뭔가 공조했다거나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뭔가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묻고 가자. 이제 이런 태도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 친일파 일단은 누구인지 선생님께서 이제 책 맨 뒤에는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시기별로 그죠? 그러니까 르사 조약에서부터 한일 병합에 이르는 사람들. 요 뒤에 한 걸음 더. 예. 한 걸음 더 뒤에는 책 내에 별책 부록이 있습니다. 예, 별책 부록이 있는데 요약 정리가 아주 잘 들어오는데 요거부터 딱 선생님 좀 설명 좀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하죠. 요게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뿌듯해하는. 그러니까요. 저는 요거 보고 이제 친일파에 대한 이 그 시기별 리스트가 딱
정리가 됐어요. 내가 해놓고도 너무 잘했어. 네. 이런.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거.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친일 인명 사진을 쫙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잘 쓰여져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사전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이니까 그렇죠. 한두 명은 재밌게 읽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뭔지 맥락이 구분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친일파라고 하는데 이완용도 친일파고 박정희도 친일파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완용하고 박정희가 너무 세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이완용도 친일파라고 그러고 박정희도 친일파라고 그러고 경중도 다른데 그래서 이 친일파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규명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붕 떠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쁜 놈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친일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A로 가는 게 정도인데 B에 돈이나 권력이 있으니까 A를 눈 딱 감고 B로 간 사람들 기회주의자.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회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일제시대나 구한말이 기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선택의 범주에서 바뀌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구성해 본 건데 네. 갑자기 막 급 자신감 이런 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없다. 예.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험적으로 시도해 본 건데 이제 구한말에는 사실 A 정도로 생각하면 나라를 지키는 건데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고 망해갈 때 러시아든 일본한테 붙으면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 대표 케이스가 박영유 윤치용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독립운동하던 네, 네. 1세대 독립운동가들인데 개화파였고. 개화파였고. 예. 근데 결국은 기회를 선택을 하면서 망가뜨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어떤 그 기초를 놨던 네.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나쁜 의미의 친일파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 일종의 해외파라고 좀 더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죠. 싶으신 거예요. 예. 어떤가요? 이거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냐면 예. 결정적으로 한번 변절을 하면 예. 쭉 가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영화 나온 거 있는데 사일런트. 네. 그 이제 원래 그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이제 바꾼 건데 저 사실 그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모진 고문 속에서 변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변절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쫙 망가져 버리거든요. 망가져 버리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소설의 말미를 보면서 결론이 뭐야? 이거는 결국은 그냥 변명서밖에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건데 박영희 윤치호는 물론 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네. 그들이 결국은 한일병합 때 타협을 하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네, 네. 왜냐면 맞습니다. 박영희 같은 경우도 뭐 다 돈하고 개입하고 네, 네, 이러기 네. 때문에 예, 또 예. 윤치호는 기독교 타락시킨 데 또 일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전기의 진정성도 다 배우잖아요. 뭐 동유협회 배우고 뭐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들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노골적인 친일파들은 이제 말 그대로 강제 병합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네. 그게 이제 이완용과 송병준 같은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이 사람들은 조직 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일본의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일진의 같은 시대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제 일진에는 진짜 따로 책을 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맨날 이렇게 뭐라 하더나 그 친일파는 좀 이렇게 몇 명 소수고 다수는 막 애국개몽 운동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게 독립협회 뭐 해봤자 3,000명, 일진은 10,000명. 그리고 의병들이 초기에 싸웠던 게 다 일진해. 우리끼리 싸우고.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진짜 이 당시에 기회주의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일부 학생들은 일진회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일진하고 좀 그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네. 이때 일진회는 내선 일치라고 해서 그죠? 네. 하나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연합을 해서 네. 일본에 합병을 하면서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뭐 방향을 찾자 이런 식의 명분이지만 결국은 그냥 일본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일진회가 이게 또 동학계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학하면 천도교, 민족운동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학이 조선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쪽은 그래도 우리가 민족운동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천도교고 한쪽은 봐라 조선 왕조 믿을 게 못 된다 차라리 일본과 협력해서 신세계를 만들자 근데 그게 결국 친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변화한 거죠, 그죠? 예, 되게 묘한 건데 이런 얘기 이제 나중에 별도로
좀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친일 적폐청산이 안 돼서 네. 이런 얘기 해버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수년간 적폐청산하고 한 5, 6년 지나서 1주내 책을 하나 내도 재밌지 않을까. 아. 예. 근데 일단은 첫 장에 나온 거는 어찌됐건 구한 말에 나라가 망해갈 적에 망하는 걸 선택하면서 수많은 개인적 사리를 체육한 사람들. 1단계고요. 2단계 뭐냐면 이제 문화통치기인데 이때는 뭐냐면 일본의 장기 집권이 확실한 거예요. 3.1운동 때 반짝했지만 결국 진압당했고 임시정부 만들어졌지만 얼마 못 가고 힘이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평화롭고 네. 저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영화 암살이나 그 이렇게 그 밀정 같은 거 보면 폭탄을 팡팡 터뜨리잖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그 소리밖에 없던 거예요. 계속 조용히 지나다가 어느 날 팡 하나 터지면 아 뭐 했구나. 잊을만 하면 몇 년 있다가 또 팡 했구나.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 절대 고독의 평화. 그러니까 암살과 테러, 의혈단 이런 네, 네. 것들로 이어지는 그쵸? 이어지는. 근데 그게 뭐 한 번 하고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대개 식민지의 통치 지배 체제가 좀 안정화됐다. 굉장히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창호의 수제자였던 이광수나 민족주의의 총화였던 최남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젊은 지식인들의 변절의 시대.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이완용 때는 기회의 시대. 내가 눈 딱 감고 매국하면 성공한다. 오히려 한탕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숙명론적인 거죠. 이건 인정해야지만 뭐가 보인다. 타협론적인 게 되는 거고. 이제 37년 중일 전쟁 이후부터 일본이 막 전쟁에 나가니까 본격적인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가게 되는 전쟁의 시기죠. 그죠? 누가 봐도 막 인권 유린, 징병, 징용 지난 시간에 했던 위안부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건 이 사람들한테 또 기회인 거죠. 이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이제 문화인들한테는 압력을 넣는 거죠. 너네 유명한 애들이니까 해라. 그러니까 그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인간들은 다 변절하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김은교 선생님이 얘기할 때 들었었는데 윤동주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윤동주랑 탈을 쓴 친일 문학가들이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안 그랬으니까 윤동주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이렇게 탈색하려고 하는 게 한국의 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리얼하게 하시는데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포갑수. 그러니까 윤동주를 내세우면서 일종의 방파제로 삼는다. 그렇죠. 왜냐면 윤동주를 그리는 사람은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문학교 가서 보면 윤동주하고 그다음 넘어가면 뭐 노천명, 뭐 서정주, 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때는 포갑성 속에서 성공하려는 사람과 또 포갑성 속에서 변절하는 사람들. 뭐 김환란, 뭐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박흥식 같은 사람도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런 그렇죠. 기업가들이 그렇죠. 이때 이제 기업인의 또 변절. 이권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또 색깔이 다르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해방 공간이죠. 이게 저는 우리 역사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적폐청산의 직격탄인 것 같아요. 이승만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자기에게 부족한 정치 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친일 애들을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그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의 대가로 절대 충성하라. 그래서 그들은 절대 충성하는 대가로 사회 기득권을 확보하는 검은 커넥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미군정이 그것을 이제 용인하고. 또 먼저 미군정이 용인했고. 참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역사에서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구조적인 친일의 유산으로 딱 정착이 됐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독재에서 이제 그 연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박정희는 이 그 민족 말살기라고 선생님께서 정리하셨던 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그때 일정하게 이제 독립군 토벌하는 투신했던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군을 토벌하는 거라 보시면 안 되고 37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식인들이 변절하고 할 때 그때 박정희가 20살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함께 했었던 그 정일관 옛날 국무총리도 21살 뭐 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근데 유일한 길이 군인이 되는 게 출세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군인이 됐는데 군인이 되고 보니까 독립군을 토벌하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친일이 멀지 않은 주제라는 거죠. 그냥 그저 나쁜 맘 먹고 저 독립군 조져야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선택한 직업적 선택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역사에 큰 과오를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친일의 지평이 되게 넓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흥식은 이제 기업인인데 이 사람 웃긴 게 기업인이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전체주의가 대안이다. 전시경제. 그러면서 무슨 막 비행기 제작 이런 거 얻어오고 이러면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조차 부정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시기별로 상황별로 친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였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매국, 이완용. 또 하나는 이승만. 사실은 이승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승만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해방 공간에서 그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는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또 친일을 하는 과정이 이완용처럼 정말 1급 친일파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직업적 어떤 출세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도 친일파가 됐던 일이 많고 체념하거나 권력 앞에서 나약해지거나 이럴 때도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뭐 김창숙이나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김병로 같은 사람들은 그냥 농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하느니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서 그냥 농사 똥지게 지고 하는데 이 모윤숙이나 뭐 노처명 이런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휘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친일의 지평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부터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 미군정 시기의 일부 최초로 이 안재홍하고 김규식에 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일정하게 친일파를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거 저도 뭐 잘 몰랐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반민특위만 생각하는데 일단은 미군정의 메가더 포고령이 나오면서 메가더가 이제 기존에 있는 관리들을 다 그대로 유지시키죠. 원래 미군정은 일본인 관리들도 그대로 다 유지시키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은 어차피 한국을 해방시키려고 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가 운영을 생각하니까 이거 뭐 조선 이거 뭐 이렇게 가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일본인들을 빼고 한인들을 그대로 남겨둔 거죠. 그 상태에서 사실은 막 지독한 좌우 갈등 속에서 사실은 초기에 이승만만 아니라 김구 같은 사람들도 다 상황을 수용하고 왜냐면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나 적폐청산보다도 좌익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정치적 계산을 많이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간 지대를 점유하고 있던 뭐 안재홍이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아니 우익적인 헤게모니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폐는 적폐다. 적폐는 청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확고히 나가자. 적폐를 청산하면 민중들도 더 우리를 따를 것이다.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뭐 47년, 48년 이때 먼저 친일파 청산을 시도를 하지만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나 관료 권력이 그대로 다 이제 친일파들의 수중에 있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막 저항하게 되고 그래서 막 김규식이 집을 포위한다라든지 괴한들이 막 집에 쳐들어온다라든지 이러면서 물리적 위협을 강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군정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친일파 애들 되게 말도 잘 듣고 써먹기 좋은데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 좌익이 바로 할 수도 있다고 이러면서 그냥 결국 이제 이 법을 무마시키는 형태로 한번 뭉개시죠. 저는 그게 결정적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선생님께서 1947년에 벌어진 이 작은 투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궁금해요. 47년에 벌어진 이 작은 투쟁의 의미와 그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작은 투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승리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해방이 됐었을 때는 친일파들 막 다 도망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오긴 했죠. 하지만 사실은 미군정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할 거고 북한에서는 소련이 적극적으로 이제 처단하니까 북한에서 많이 도망 내려왔잖아요. 그걸 친일파들이 봤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저렇게 된다. 바짝 엎드리고 있는 상태. 또 요 47년만 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승만이 뭐 친일파를 다 품에 안고 이러던 때도 아니거든요. 애매하던 때였었죠. 근데 어찌됐건 친일파 청산의 명분이 좌익에게 있었고 좌익이 적극적인 상태였는데 우익이 세력이 약하니까 조금 더 이런 사람들 잘 대해주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중간파가 이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거죠. 막 우익의 인사들한테도 막 찾아가고 협박도 하고 미군정한테도 압박도 넣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 법이 무마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친일파들이 느낀 첫 번째 승리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미군정 같은 권력자들은 우리의 어떤 민족 정체성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민족주의자들은 세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적당히 비율을 맞춰주되 우리의 기득권을 요구하면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의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때 작은 승리감이 굉장히 큰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푼을 딱 여니까 거기에 붙으면서 아주 구조적인 힘이 되고 반민특위 당시에는 뭐 사실은 뭐 거의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의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친일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내심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와 조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47년의 이 사건을 친일파들이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제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그 학습 경험을 확실히 하지 않나. 확실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통합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87년 이후에 막 정권도 뺏겨보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안보 프레임, 종북 용어에서 바뀌잖아요. 옛날 빨갱이에서 종북으로 뭐 바꾸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서 안보 얘기하면 되고 북한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분열 얘기하면 네, 되고. 분열 얘기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계속 이제 화합, 대통합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끌어왔는데 지금 이제 본질적 위기에 온 것처럼 이때 딱 저걸 학습한 다음에 권력자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걸 이제 배워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사실 어찌됐건 이승만과 한민당 같은 쪽에서 이제 문을 여니까 딱 결착이 돼버리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엉켜버리게 되는 과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작은 승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넘기는 것 중에 자꾸 반민특위만 얘기하는데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 밀렸을 때 적은 모든 거를 권력과 기회로 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건 중에 의미 있는 사건에서 승리를 하는 나라는 그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 작은 사건에서 밀려버리면 이제 확 퇴보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거 보면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는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실패가 있으니까 프랑스는 계속 발전한 거고 우리는 뭐 시도조차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망가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암세포일수록 더 굉장히 그런 그 번식력들이 있듯이 네. 이런 사회학을 끼치는 행위들이 틈새만 보이면 확 번식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때 이미 이 친일파 세력들이 이 틈새를 확실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씨앗을 만들지 못했던 거고.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이제는 최초로 우리 사회에서 반공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저는 반공의 뿌리가 어딘가 따지고 보면 이 시기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게 이미지인데 보통 민족주의 하면 김구가 떠오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떠오르고 안창호. 그러니까 원래 민족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독립을 희망하던. 네. 근데 이게 그게 우익이잖아요. 왜냐하면 좌익은 공산주의니까. 네. 근데 해방으로 와버리면 우익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공주의로 딱 바뀌어요. 결정적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족을 해방하고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가 민족주의자들의 정체성이었다면 해방이 된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여기다가 우리나라를 세울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힘이 좀 붙이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갖다 끌어당기면서 공산주의에다가 반대만 하면 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익의 정체성을 훼손을 시킨 거죠. 네. 참 그거는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 너 또 뭐 북한 칭찬하려고 하냐. 이건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의 지향점을 위해서 지켜야 될 순결성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어찌됐건 해방 공간에서 좌익은 순결성을 지켰고 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민중에 대한 결착력을 높여간 거죠. 왜냐하면 친일파 앞에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민중들이 좋아하잖아요. 결합했다라면 우리는 세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타협하면 안 되는 사람과 타협을 하고 타협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과 타협을 해버리니까 민중들이 우익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네네. 뭐 대구 10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터지게 되고 그럴 때 결국은 또 우익이 민중을 또 탄압을 해야 되고 민간인 학살을 해야 되고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자들,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원래 지향했었던 뭐 김구의 백범일지 같은 거 보면 막 문화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잃어버리고 반공주의만에 몰입되는 그 순간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이 돼버리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네. 일정하게 토지개혁이나 친일파 청산 문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척결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거 월남하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남한에는 이제 친일파의 천국과 집결지가 됐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남남 갈등이 심해지고.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의 문제시됐던 사람들이 다 네. 마치 그 지금의 따지로 보면 무슨 뭐 문제를 일으킨 모든 사람들의 집결지처럼 남한으로 다 몰렸던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서북청년회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북청년단도 네. 서북청년단 강령을 보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북 지역이 민족주의자들의 천국, 안창호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강령을 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어떤 한국 민주운동사의 산실인데 자기들이 이제 북한에서 쫓겨내려왔다는 컴플렉스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제주 4.3 때 이제 완전히 폭력적으로 풀어버리면서 스스로 위상을 이제 완전히 깎아버린 거죠.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 김창룡이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이 책에 살짝 넣었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엔 제가 아주 김창룡이라는 인물을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친일파 일본 군대 입대했다가 소련에 걸려서 소련군한테 탈출했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이 사람이 방첩대 요즘 말하면 뭐 국가정보원 비슷한 거 그렇죠. 들어가서 완전히 이승만의 끈앞으로 살다가 너무 심해서 동료 군인들이 죽여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창룡의 인생을 보면 기회주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나라가 초기에 왜 이렇게 오염되면서 시작됐는가가 전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꼭 좀 넣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김창룡 전기나 평전 눈빛이 뭐 이래서 이게 출판사 대표랑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기회주의 지금. 순간 그거 괜찮은 한번 아이템 준비해 뭐 이런 느낌이어서 순간 다시 사장님의 모습을 바꾸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만이 아니라 술 한 잔 먹다가도 그런 요소만 나오면은 눈이 반짝해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본능이죠. 아니 직업적 본능. 되게 진지하게 친일파 얘기하고 있었는데 눈빛이 싹 바뀌. 이거 지금 찍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앞으로 낼 거지 뭐 이러면 참. 자, 선생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또 시사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현대사 과정 속에서 친일파, 친일의 문제를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후에 독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 확대 재생산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든지. 그러니까 청산의 대상이 돼서 청산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선적으로는 얘기해 왔지만 사실상 그 과정에 대한 좀 세밀한 추적이나 분석 연구 이런 것도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책을 쓸 때 많은 자료를 보는데 아직 우리 사회의 수준은 누가 친일파였는가를 정리하고 친일의 뭔가를 개념 규정하고 여기에 너무나 많은 공력을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걸 할 때 저항이 보통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은 계속 이제 좌익 역사학 단체에서 만들었다라고 계속 폄하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저희가 저기 김현정 뉴스쇼에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했던 말을 잊지 못하는 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친일 그 국가위원회에서 했잖아요. 1000명 정도밖에 못했고 그 당시 이슈에서 박정희 느냐 마냐 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육군 소자가 어떻게 그게 친일파냐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진짜 앞뒤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떨 때는 막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박정희를 뺐잖아요. 결국은 그랬더니 이 국가에서 만든 인명사전에는 박정희가 없어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는 박정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봐라. 그래도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거고 저거는 민간이 만들었다. 근데 보면 민간이 만든 건 박정희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런 민간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해놓은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이 기득권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현재로서 솔직히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큰 과정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솔직히 학술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몇 개 다룬 것보다도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 어떤 친일에서 독재로 그러니까 독재 안에서 확대 지생산되는 메커니즘은 지금 거의 뭐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죠. 네. 없다고 볼수 그러니까 없겠어요. 사실 일제 병합 과정까지 따지면 40년. 그죠? 그다음에 해방 공간 맞이해서 87년 리오랑쟁까지 따지면 또 40년. 네. 이 80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3세대에 걸쳐서 뿌리 깊게 확대 재생산됐던 이 친일과 독재로 이어지는 그 지배의 역사인데 사실은 그죠?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정말 이렇게 좀 생생하게 추적했던 자료들이나 글들이나 책자들은 아직 좀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 문학론 정도인 거죠. 여전히. 네. 왜냐면 거기 이제 글이 남겨져 있으니까 네.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군인, 관료, 경찰 또 구조화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자료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게 밝혀지면 한 명이 이제 찍히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리스트 정리만 돼서 맞아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만. 최근에 배우 강동원 씨도 큰 고생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뭔 이슈 터지면 그게 간별사 정도. 그렇죠. 이 사람 친이다 네. 아니다. 네. 이렇게 간별을 해버리고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구조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아니 지금 최고의 친일 전문가라는 분들이 내시는 책들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그냥 누가 대표적 누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단은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임명 리스트였다면 선생님께서는 이거 역사적 맥락으로 한번 쭉 아까 도표로 정리해 놨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히스토리를 밝혀내야 되는 네.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이 깊게 뿌리내린 기회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조명 이것도 저는 되게 시사적이에요. 네. 네, 단순한 어떤 친일 이 문제만이 아니라 네, 네, 그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시대적으로 계속 친일에서부터 독재까지 이어주는 그 세력의 핵심적인 문제도 결국은 자기 이해, 자기 명예, 자기 성공, 그죠? 자기 기득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하다 인상적이었던 게 이건 진짜 옛날 얘기다. 학생들하고 가르치다 보면 독립협회 가르칠 적에 네. 독립협회가 깨지는 게 수구파 때문이라고 배워요. 근데 가르치면서 어느 날 느꼈던 게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지? 수구파라는 애들이 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왜 독립협회 같은 훌륭한 활동을 막아? 의아했어요. 그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게 뭐지? 기껏 좀 무슨 윤치호의 일기에 몇 마디 나오고. 네.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길래 나라가 망해가는에도 불구하고 지들 이득을 생각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밀어내지? 그다음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그 전에 뭐 민씨 집안 때도 막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상황은 다른데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러다 이제 일제시대로 들어가면서 여러 이제 좀 더 그래도 좀 추적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깨달은 건 이게 친일이라는 유형을 띠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기회주의적 속성이구나. 그러면서 그 시점에 제가 사실 영감을 받았던 책은 예전에 강상중 선생하고 현무암 선생이 썼던 박정희와 기시노브스케라는 책이 되게 기시노브스케와 박정희인가? 그게 되게 인상적인 책이었어요. 그게 책 표지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좀 나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지하철 1호선에서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더니 본능 줄 아시잖아요. 책 표지를 보니까 이게 뭔가 박정희를 까는 거를 젊은 애가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어디서 그 책을 한참 읽고 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막 째려봤는데 레이저 광선을 쏘고 근데 거기서 쫄면은 이제 그분들 분명 한마디 할 것 같은 내가 딱 째려봐서 팍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시선 탁 피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책을 더 펼치고 짱이 말이면서 막 책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이게 기회주의자들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얻었던 아이디어는 언젠가 내가 그때 작가가 되기 전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시간의 개념을 좀 연구해 보면 재밌는 책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왜냐면 37년이라는 해가 윤동주 같은 경우는 막 시인으로 내적 방황을 하다가 뭔가 그래도 나아가 보려고 하는 상태에서 군대로 끌려가면서 절망 속에서 독립운동을 꿈꾼다라든지 장준하는 그때 탈출하면서 독립운동가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똑같은 시간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다.
이게 출세다. 내가 일단 군인 되면 돼. 뭐 가서 뭐 중국군 상대하는 거겠지. 이렇게 가는. 그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모난돌이 정반다 중간에 서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솔직히 국정화 때문에 제가 좀 알려진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마이 마더께서 아들이 유명해지니까 일단 좋아하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조심해. 너무 나서려고 하지 마. 그리고 심지어 또 가족 중에 누군 저한테 대놓고 너 정의로운 척하지 마. 막 이러는 건데 난 내가 무슨 정의로운 척하는 것도 아니고 참다 터진 건데 그러면서 아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아 이거의 본질적 성격은 친일 자체가 아니라 기회주의라는 속성으로 규정하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얘기가 앞뒤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착상 단계인 거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인용했던 이 이완용의 3.1운동 경고문 이것도 되게 읽으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생각들을 떠올리게 했던 건데 그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3쪽에 있는 네, 이완용의 3.1운동 경고문입니다. 조선동포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마디 하겠으니 제군은 정신을 차리고 의미를 잘 살펴보기를 바라노라. 조선 독립이라는 선동은 헛된 것이고 망동이라 하는 데 대하여 모든 뜻있는 인사들의 천마디 만마디 말이 부족함 없음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도다. 근자에 듣자 하니 여러 인민이 죽고 다쳤다 하는데 개중에는 혹 만세를 외친 이도 있겠지만 다수는 부화뇌동한 자들이라 나는 자신하노라. 농사철이 임박하니 생업에 힘쓰는 것이 안락할 것이요 망동하면 죽거나 다칠 것이 눈앞에 보이니 살아있음에도 죽을 길을 택할 것인가.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망동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횡액으로 다치거나 죽는 자가 많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할꼬. 동포여 내 말을 잘 들어 후일에 후회하지 말지어다. 1919년 4월 5일 백작 이완용 삼가 고하다. 이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이완용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이제 그 특별 기고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정하게 그 조선동포에게 경고하는 글인데 선생님께서 원문에 살짝 의역은 하셨다고 써놨지만 대체적인 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시. 네. 확실히 이거 보면 자기는 종이 다르다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맡은 바 자기 일에만 충실해라. 맞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농사일에 임박하니 생업에만 힘써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길쌈이나 해라. 모내기나 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 아 이런 글을 이 당시에 썼다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얘기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데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건 나중에 내가 소설로 써볼까 이렇게 숨겨둔 아이템인데 왜냐면 고등학교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어떻게 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의 그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구타를 했는데 입이 막 7반을 찢어지고 막 9반을 찢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고3 선배들이 이제 막 흥분을 해서 이건 싸워야 된다. 저희 학교가 어찌됐건 전교조에 좀 영향이 있었던 학교였었어요.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생 자치권이 많이 센 학교인데 공부 되게 못하고. 근데 이제 하는데 이제 그때 동아리 장이 저희 이제 방송반 장이셨어요. 근데 제가 방송반 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2 방송반 장이고 그 형은 원래 방송반 장이었다. 지금 동아리 장이 된 우리 학교에서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데모를 막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 형이 무서워서 진짜 되게 무서운 선배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제가 이제 같이 데모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자기들은 후문 누구는 정문 완전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보란 일찍 와서 그 교실 안에서 애들을 선정해서 데리고 나와라. 그때만 해도 역시 또 이렇게 말빨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형이 시켜서 무서워서 갔는데 근데 그때 정말 웃겼던 게 그 상황에서 그 참여해서 같이 막 데모를 하는 애들의 한 절반은 야 이렇게 하면 수업이 논다 이러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막 하면 그쪽에서 막 이렇게 수업을 놓으니까 열심히 막 사과라 하고 그다음 교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들 풀어서 고3 지도부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동원한 학생들만 있고 그러니까 동원을 시도했던 고3 지도부가 사라진 거에서 저랑 이제 제 친구들 애들만 찌끄레기들만 남아 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진짜 너무나 열받는 게 지금도 말하면 화가 나는데 오더니 난 들어줄 용의가 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남자 선생 풀어서 지도부 잡아간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대화 타입을 하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그때도 승진의 분위기가 나와서 막 연설을 하면서 이제 그 데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제가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학교에서 완전히 좀 이렇게 완전 좌파 학생 블랙리스트 막 됐는데 막 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생님 2명이 나와서 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잊지 못하는 게 그러고 나니까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축제 늘려달라고 데모한 거지 막 이렇게 평화를 막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인상적인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참 이 같은 그 기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작은 공간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제가 좀 느꼈었던 네.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자 얘기하면서도 뜻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니까 힘으로 제압을 하고 제압한 상태에서 와서 마치 대화해 주는 척하고 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옆에 와서 수고했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제 니들 뭐 축제 늘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작은 공간에서도 인간은 저렇게 철저하게 배신하는구나. 근데 사회가 구조화가 그렇게 돼 있으면 더 배신하기 좋은 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이완용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용이 이렇게 가라. 니들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다 망한다. 라고 저런 건방진 글을 썼던 게 아닐까. 이미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득권과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이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아니 거기 또 백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인의 대가로 이제 네. 자기를 얻었고 나중에 최고까지 올라간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탑 친일파가 됐으니까 네. 날 봐. 나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모범 청년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이제 모범생처럼 살아라 하는 게 또 일제 교육 정책이더라고요. 네. 네. 수능해라. 네. 이제 딱 연결이 된 얘기죠. 네. 뭐 그거는 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이 이야기가 좀 다양하게 얘기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이제 청산 과정을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주목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47년에 그렇게 안재홍하고 김규식이 한번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더 저쪽에 그 이제 역풍을 맞게 되는. 그쵸. 예,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반민특위가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과정도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우리는 반민특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실상으로 보면 조사만 해놓고 아무런 것도 해놓지 못한 결과가 났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인기도 좋았죠. 그러니까. 선풍적이고 와서 막 농민들이 와서 막 떡 주고 막 네. 해서 체포도 했고 제일 처음에 괜찮았죠. 이광수가 와서 초라한 변명도 하고 네. 최리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정말 공개적으로 참회의 눈물을 또 흘리기도 했고 네. 근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다가 딱 이제 2단계 수사로 들어가니까 딱 나는 친일한 적 없다. 빨갱이들이 나를 이렇게 몬다 하면서 반공 프레임을 딱 거는 거예요. 네. 아,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죄를 반공으로 덮는 거예요. 사실은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반공과 친일 뭔 상관이에요. 근데 반공이라는 걸 친일을 덮어버리는 이게 뭐죠? 뭐 물타기 전략? 그게 네. 딱 먹히면서 묘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는 안 넣었는데 이승만이 계속 사적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거 그만해라. 라고 하는 정치권의 압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람막이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와서 이제 이 활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니 본인이 독립운동가였는데 아무리 한계가 많아도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거는 뭐냐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이 경찰, 관료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고 결국은 이 뭐냐면 그거죠. 그 노덕술이라는 이제 너무 유명한 이름이 됐죠. 노덕술이 체포가 되는 그 순간 그날로 중부경찰서랑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군인 경찰들 한 400여 명의 특경대를 조직해서 와서 이제 완전히 반민특위를 박살을 내버리니까 진짜로 주먹으로 다 패고 무기 다 빼서 가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반민특위 위원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그리고 뭐 심지어 춘천지부 같은 데는 특경대라고 이제 경호원인데 경호원 경찰이 조금 권총을 수입 닦는다고 하면서 오발 사고인 척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경호해야 되는 사람을 쏴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완전히 이제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들이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사람들 빨갱이만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념 공세와 권력의 힘으로 완전히 뭐 반민특위를 분쇄를 시켜 버리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81쪽에 보면 한국과 프랑스의 과거 청산을 또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이건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48년의 반민특위를 보면 조사 대상 피의자가 7천여 명. 실제 조사 대상자가 688명, 기소가 221명, 구형은 41명, 실제 처벌자 없음. 네. 그러니까 이거의 실체와 진실도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그죠? 네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이제 시작은 좋았으나 과정과 결과는 정말 참혹했던 거네요. 그렇죠. 아니 실제 처벌자가 한 명도 없었나요? 네, 지금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막판에 2명이 됐다가 네. 걔네가 이제 뭐 중에 풀려나거나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죠. 그 전에 이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에서는 이 총 20만 명 정도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자료 조사는 돼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요.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건 입법 과정에서 무력화가 된 거고. 그거 이것도 대략 추정치네요. 그렇죠? 추정치. 네. 근데 이제 입법으로 법을 상정하려고 하니까 네. 너무 저항이 심하면서 이거 못한 거고. 반민특위는 어찌됐건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시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조직이 저쪽에 크니까 이제 과정에서 이제 잘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6년을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랑 비교하기 조금 너무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상황은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두 나라의 공통점은 지금도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유일한 공통점이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참.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아무런 뭐 그 실제 처벌자는 현재까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도표가 48년 2005년이에요. 그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죠. 그러니까 48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2005년 이 참여정부 때네요. 그죠? 참여정부 때문에 처음으로 이거는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1,600명을 확정을 하고 이때 한 거는 그 재산 환수 일부. 네. 그것도 이제 현재까지 확인될 수 있는 것만 환수를 해서 잊지 못하는 게 그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그랬어요. 이완용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완용 친일 대가로 벌어들인 돈의 0.01% 환수한 거다. 그러니까 그 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 뭐 막 역소송하고 그랬잖아요. 송병준 일가 막 지기도 그것조차도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좀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속상한 게 이 비슷한 과정을 아르헨티나, 뭐 칠레,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쪽은 그런 책을 내면 다 베스트셀러. 한 번 나와버리면 난리가 나고 막 책이 수십만 부가 팔리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책들도 아닌데 뭐 개인의 증언록도 아니고 보고서와 그러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아무런 사회적 화제가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노무현 정권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지도 올라오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심용환의 역사 토크란 책이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읽을 책이긴 한데 가만히 따지면 되게 어려운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친일이라는 프레임도 누구나 다 욕을 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 다들 외면하고 있는 잘 모르기도 하고 건들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대신 내가 투표를 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혼자 이렇게 휘둘러 줬으면 좋겠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단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서 국민적 열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과거사 청산 작업할 때 어마어마한 열기,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지도 상승 이게 뭐 그랬다는 거죠. 참 그게 좀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요. 막상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상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와 진실에 대한 실체 규명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치 부역자는 지금도 종종 외신에서 해외 통신으로 보도가 되죠. 93세 할아버지 잡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협력자 재판소, 시민재판부, 고등협력자 재판소에서 한 15만 명 정도를 조사해서 거의 뭐 한 1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하거나 유기징역을 하거나 뭐 금고를 살거나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데 우리는 사형당한 사람도 실형을 산 사람도
심지어 해임 파면된 중징계를 받은 사람도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 명도 처단을 못했기 때문에 처단에 대한 열기가 높아요. 뭐 단두대론 이런 것도 있고 촛불 혁명 당시에 누가 단두대를 갖다 놓은 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친일 문제를 정확하게 청산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핵심은 공민권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프랑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기 타이완도 그렇고 그 군에 대한 투표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센 놈들은 처단하는 건 본보기인 거고 친일을 하면 너네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다. 확실하게. 그러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일제시대 때 관료였었어요. 하급 관료였는데 그럼 나는 한 20년 정도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의 주요 결정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친일파 처단이 아니라 공민권 박탈. 네. 제도화된 형태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사회에서 발붙일 수 있는 힘을 안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우리가 적폐청산이라 말을 할 때도 누구 몇 명 구속 자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중요한데 하고 나서 바로 붙어야 되는 건 뭐냐면 클린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들의 정말 이렇게 어떤 활동 범위를 완전히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요 파트에서 특히 많이 알리고 싶었던 건 공민권 박탈이라는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상식처럼 알았으면 좋겠다. 나쁜 짓을 하면 죽을 때까지 투표 못 한다. 생각해보세요. 뭐. 그러니까 피선거권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피선거권도 없고 선거권도 선거권도 없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투명인간이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적 근절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무원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공무원직을 박탈당하잖아요. 일반 하급 공무원들은. 그렇죠? 하다못해 뭐 음주운전 하나에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정도의 그런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좀 일차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재미있는 게 여기서 박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사 과정에서 좌익들이 받았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좌제 피해 대상도 거의 다 이제 진보적인 세력들이 피해를 받아놓고. 그렇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제 김영삼, 김대중 얘기 나오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어찌됐건 그때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재판 때 올렸잖아요. 그렇죠. 사형 선고됐고 한 명 무기징역 받았으면 그게 집행이 됐어야 돼요. 전두환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노태우가 깜빵에 끝까지 살고 그게 상징적 조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재 부역자들에 대한 공민권 박탈이 돼서 김기춘 같은 애들이 다시는 공직이나 어떤 그런 데로 귀환할 수 없게 막아버렸어야죠. 그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다 당했던 사람 아니에요. 계속 같은 경고 받았던 사람이 5.18을 뭐 주도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은 이어가면서 구조적인 봉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1년 만에 풀어주고. 웃긴 거는 1년 만에 풀어줄 때 영국 유학 갔던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사면을 건의하고. 그러니까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당했던 사람들이 용서해줘. 그러니까 기형적인. 근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사람, 그때 용서해줬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새누리당도 결국은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당을 먹어버렸고 지금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나의 되게 중요했던 기점을 우리가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제는 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국가적 범죄 행위자에 대한 기억이 명확히 그런 그 청산과 어쨌든 그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그죠? 그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 자체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서 응징했는가. 그렇죠. 라는 기억이 공유가 돼 있어야.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뿌리들이 이제 삭제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다음에 또 다른 위치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8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도 아까 그 연표 끝에서 기회주의가 문화화되는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거의 전 분야가 그렇죠. 뭐 아주 편하게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TV에서 보는 연예인들도 각종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1, 2년 쉬다가 나오겠지.
사실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네. 네. 자숙기간. 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다양한 형태의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그 행위도 이제 그 문제지만 이거는 사실상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예, 역사적이고 국가적이고 예, 이런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다른 데에도 파급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네. 이 친일파 문제 우리 어떻게 좀 해야 할까? 또 한편은 우리가 모두에 던졌던 이 적폐청산 문제 이것에 대한 뭐 이야기로 하면서 좀 마무리 접을까요? 네네. 네. 저는 친일파 청산은 현실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뭐 이런 건 있겠죠. 뭐 막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서운돼서 막 묻혀 있는 애들 다 뽑아버리는 그거 지금 하나도 안 뽑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확실하게 좀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뭐 파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국립묘지 이상한 애들 묻혀있지 않는 작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찌됐건 독재부역자 청산의 문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작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분명히 독재 정권 시대 때 존재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공민권 박탈과 인권 유린 죄악이라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 때 어떤 식으로 인권 유린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 세워서 그에 따른 처벌 배제 원칙,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를 위한 공적 세계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원칙을 관통을 시켜서 김기춘이든 조윤선이든 아니면 옛날에 그 이근한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독재 시대를 악용했던 사람들이 현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도 정치나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지를 딱 막아버리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확실한 과거 기억에 대한 분명한 정리와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해놓고 한 20년 정도 그렇게 쫙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인간이 선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공적 질서가 선할 때 인간이 선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정의를 세우는 법의 사회적 합의가 분명해질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의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친일파 문제 좀 옛날이라면 독재 시대에 대한 확고한 결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이 민간이나 역사학계랑 연결을 많이 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고 한 20년 정도 쫙 가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쯤 되면 좀 인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슨 이재용 구속 이걸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은영은 뭐. 오늘도 너무 재미났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꼭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그랬지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택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변한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누구나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이제 특수와 보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전 선생님께서는 이런 게 보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하게 되기 위해서 보편 타당이란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약간 사족 딴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는 좀 종교적 용어긴 하지만 죄와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당군 신화 같은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홍익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홍익인간하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서 되게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첫째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강조가 된 건 이승만이 한 거예요. 이승만의 교육 이념이었고 사실은 홍익인간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일민주의라는 이념으로 수단을 썼었고 더 본질적인 건 왜 청동기 시대 때 당군 신화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 뭐냐면 청동검을 든 우수한 무기 집단이 평범한 사람들 아직 석기를 쓰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죽인 다음에 그 죽음과 약탈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선민사상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이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깨나가는 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대로 깼다라면 지금 우리도 우리 역사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너무나 긴 기간이었지만 그거만큼 또 투자를 해서 바꿔나갈 수 있고 사실 그게 역사적 사명이고 인간이라는 것이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과정 속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심리학적 환원이 되기 싫어요.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소 고전적으로 들릴지 모르더라도 이타적인 것 속에 전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이타적인가? 역사라는 고고한 과정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던져서 역사의 물을 맑고 밝게 가는 과정만큼 위대한 게 과연 있을까? 네. 그게 뭐 조선시대 때 고리타분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인류의 본질적도 속성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친일이나 독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공적 삶에 되게 윤택해지는 네네. 우리 모두가 위대해지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 덧붙이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절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일으켰던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요랑쟁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좀 보편적인 공감 이런 거를 가졌던 그 현대사의 장면으로 따지면 전 두 가지로 꼽고 싶거든요. 하나는 정주영 전 회장이 솥대 물고 북한 간 거. 네, 그 장면은 정말 세기적인 명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KBS 이산가족 찾기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안부 문제나 친일파 문제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KBS가 있고 EBS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네. 아니, EBS가 얼마나 훌륭한 다큐멘터리와 맞아요. 토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지속적인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EBS가 뭐 위안부 문제, 지금 신용관 선생님이 했던 이 역사 토크에 있는 모든 주제들을 다 EBS하고 KBS가 편성을 해서 그런 어떤 KBS 이산가족 찾기처럼, 그죠? 정말 그런 우리 사회에서 갖는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예, 이거는 사실 좌파의 문제나 좌익의 문제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뿌리기 하나는 공통의 피해자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과정이 돼야 진짜 KBS 이산가족 찾기 같은 이런 어떤 국민적 공감, 그 사실 얼마나 높은 시청률이에요. 그죠? 저는 위안부 문제, 친일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전 국민적 공감의 문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맞아요. 좀 더 이렇게 공감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전 약간 죄책감이 있거든요. 무슨 네, 죄책감이냐면 제가 이제 응답하라 세대예요. 전형적인.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민주화가 됐고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와서도 뭐 싸워야 될 독재자도 없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지만 이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전혀 대학생 사회에서 공감대를 못 얻고 그 이제 그때가 이제 대중문화의 부흥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었을 때 잊지 못해요. 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난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장르가 없어서 저는 이제 좀 발라드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돌렸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너 어제 그거 들었어? 근데 그날 밤에 음반 10만 장이 팔려요. 네. 그랬던 시대. 그리고 이제 뭐 신승훈, 김건모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렸던 거는 다 이렇게 개인의 문화. 가사도 다 이제 그 DJ DOC가 했던 뭐 이렇게 뭐 내 멋대로 살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자유를 얻어갔던 세대 같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적 자유의 한계가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네. 내 사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공적 자유가 이렇게 왜곡이 되고 나니까 내 사적 자유조차도 심각한 위협에 있고 어찌됐건 말이 좋아도 이건 고상한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고상한 이기주의자지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 다 우선이 되는.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너무 도덕적 얘기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위안부나 친일파 문제 같이 이런 공적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공공성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세월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래서라도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해보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또 결합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력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우리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수탈과 개발 사이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